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적한 강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특별한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75세 할아버지와 22세 꽃다운 처녀의 결혼식. 모두가 돈 때문에 성사된 매매혼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신혼 첫날 밤 신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는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낙동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런 떠들썩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인 김진수 할아버지가 22살짜리 어린 신부를 얻었다는 소식은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을 던진 것과 같았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는 물론이고 이웃 읍내와 군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뭐라고? 김 영감님이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것도 20살간 넘은 애랑? 22살이래. 전문대 막 졸업하고 고향 내려와서 일자리 찾던 아가씨라던데. 마치 벌집을 쑤신 듯한 수군거림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뻔하지 뭐, 김 영감님. 재산 보고 그러는 거겠지. 2층 집에 땅도 꽤 있고 공무원 연금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몇 년만 참고 살면 그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될 테니. 하지만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저 나이에 저런 어린 신부를 얻다니 능력도 좋아. 사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풍채가 좋았습니다. 본래 강원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이후 먹고 살기를 찾아 이곳으로 내려와 평생을 수자원 관리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과장까지 지내다 정년 퇴직했죠. 아내 박정숙 여사와 사별한 지는 벌써 12년, 슬아의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이 홀로 지내왔습니다. 매일같이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가 다시금 푸른색 도포를 차려입고 앳된 신부 곁에 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유처럼 하얀 피부에 보조개가 예쁘고 가녀린 몸매를 가진 신부. 그녀의 이름은 이민아였고 바로 그녀의 등장이 모든 것을 미스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김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서 꽤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결혼식 배경 현수막에 무대까지 설치되고 마당 가득 하객들을 위한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도 거의 모두 참석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 김 할아버지와의 의리 때문에 온 사람, 그리고 그저 진기한 구경거리를 보러 온 사람도 있었죠. 김 할아버지는 30살 청년처럼 얼굴이 환했지만 신부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갓 결혼한 새색시답지 않게 눈치를 살피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죠. 신랑의 부축을 받을 때도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은 김 할아버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신부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민아는 말없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예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겨우 한 점 집었다가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마지못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마당 구석자리에 짙은 갈색 한복을 입고 앉아 슬픈 눈으로 신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동안 그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고 감히 다가가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따랐고 이민아는 방문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마주잡은 채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씻고 들어와서 잘게요,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편하게 하게. 이제 우리 집도 사람 사는 온기가 돈이 참 좋구먼.
그 한마디가 어린 신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민아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도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결혼식장 구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못하겠어요. 밤이 깊어지고 뒷마당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방은 고요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수년간의 습관처럼 침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고 설렜습니다. 젊어진 듯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수수한 흰색 잠옷 차림에 이민아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죠. 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게. 아무 걱정 마라. 억지로 강요할 생각 없으니. 이민아는 잠시 우뚝 서 있더니 갑자기 그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제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떨고 있는 이민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 왜 그러나? 무슨 일이든 말로 하게.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 필요는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결혼한 건 돈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니에요. 제 어머니를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서예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딱 한 번만요. 그러고 나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 말은 할아버지의 귓가에 날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 밤은 세상의 어떤 소문보다 더 무서운 비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내뱉은 말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기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 흘리는 어린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부의 간청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오래전 한 여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일어나게.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이야기해야지. 무릎 꿇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네.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민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지금 당장 털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의자를 끌어와 할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 기억하세요? 어머니 성함은 최은혜예요. 예전에 이 마을에서 할아버지 대기를 도와주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 깊숙이 잠겨있던 문을 두드리는 열쇠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그는 은혜라는 이름의 여인을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는 늘 무언가 사연이 담겨 있었죠. 그러다 얼마 후 최은혜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은혜, 자네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집 일을 돕던 그 은혜 씨란 말인가? 하지만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나? 이민아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기소 결정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치소에 계세요. 하지만 억울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다 덫이었어요. 어머니가 예전 사장님의 비자금 장부를 우연히 발견하셨는데 그걸 덮으려고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아시나요? 지난 수십 년간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저를 키우셨어요. 백도 없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웠겠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준 분이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기면 그분을 찾아가라고. 그분 성함이 김진수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몸져 누운 자신을 위해 은혜 씨가 빗속을 뚫고 와 죽을 끓여주었던 일, 낡은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나직한 목소리.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마지막 희망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결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민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외로운 분이라고, 특히 젊은 여자는 더 경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 할아버지 댁 제사상에 놓인 아내분 박정숙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봤어요. 할머니 옆에 다른 사람 사진이 없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여전히 혼자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할아버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앞에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옛날의 은혜 씨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빛, 미소, 몸짓, 그리고 목소리까지. 그의 마음에 한동안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던 그 여인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까지 한 게냐? 김 할아버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할아버지 곁에 머물 자격이 생기니까요. 남들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테고요. 할아버지는 연줄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잖아요. 제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연하게 울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책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온한 노년을 꿈꾸는 75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는 어린 소녀가 서류상 아내가 되었고 그 진짜 목적은 어머니를 구해달라는 것이라는 엄청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늘 조심하며 살았지.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이민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정말 억울한 것이라면 나 또한 모른 척할 수는 없구나. 김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당신을 배신하는 게 아니오. 그저 예전의 나를 묵묵히 보살펴 주었던 한 여인이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 외면할 수가 없구려. 부디 용서하시오. 다음 날 아침 온 마을은 또다시 그들의 결혼식 이야기를 하며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 2층 집안에서 웃음도 온기도 없이 오직 하나의 간청과 하나의 약속만이 오고 간 신혼 첫날 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영정 앞에 향을 피운 그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 위험천만한 여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정이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마저, 세월 속에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비밀들마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찻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쳐 들어와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설렘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신부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자신과 이민아,
모녀 사이에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인연의 끈이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오며 어떤 구설에도 휘말린 적 없던 75세 노인이 이제 기막힌 결혼과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부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나 이용당했다는 느낌 대신 의리와 비슷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흰죽과 장조림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 할아버지는 이민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며칠간의 걱정과 불안으로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널 돕기로 마음먹는다면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다. 숨기는 것 하나 없이 전부 말이다. 어젯밤에 말했던 그 비자금 장부에 대한 것부터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거라. 이민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읍내에 있는 한 대형 건설회사의 사장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어요. 처음에는 요리나 빨래 같은 간단한 일만 하셨죠. 그러다 하루는 사장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손으로 쓴 두꺼운 장부를 발견하셨대요. 온통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 접대비, 청탁 자금 같은 내용들 뿐이었어요. 그게 3년 전 일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장부를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돌려줄 생각으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가 토지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사장은 구속되었고요. 그러자 누군가 어머니가 중요 서류를 훔쳤다고 역으로 신고한 거예요. 어머니는 체포되셨고 사장 가족들은 어머니가 그 장부를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김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는 지금 어디에 있나? 저도 몰라요. 이민아의 목소리가 울먹임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깊숙이 숨겨두셨어요. 체포되신 날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희 집은 샅샅이 뒤져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어머니께 누명을 씌운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의심하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민아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의 동생인 강태식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옛 연꽃, 저수지, 부지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가 우연히 그가 자기 형을 죽여서라도 모든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걸 들으셨대요. 김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라면 나보다 몇 해 후배인 그 녀석 말이냐. 그 집안 예전에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는데 누굴 등에 업었는지 순식간에 부자가 됐지. 지금은 군 상공회의소 부회장까지 한다던데. 그놈이 이 일에 연관되어 있을 줄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강태식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지. 이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비자금 장부가 바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믿어요. 그날 오후 김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최은혜 씨가 수감된 읍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정식 절차를 밟은 끝에 그는 10분간의 접견을 허가받았습니다. 최은혜 씨가 접견실로 걸어 나왔을 때 그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부엌 아궁이 옆에서 온화하게 웃던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핏기 없이 깡마른 가엾은 모습의 여인만 서 있었습니다. 은혜 씨,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최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 어르신, 정말 어르신 맞으세요? 세상에 어떻게 여길 따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소. 사실을 확인하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서 왔소. 최은혜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아무도 절 도울 수 없어요. 모든 게 이미 그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갔는걸요. 그저 제 딸아이가
고작 헛된 약속 하나 때문에 늙은 남자와 결혼까지 해야 했던 게 한스러울 뿐이에요. 김할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나는 강한 아이지만 너무나도 기구한 아이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명예, 인생 전부를 내던졌어요. 제가 말렸지만 아이는 엄마까지 옛날 외할머니처럼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둘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니요. 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주인집 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나중에 진범이 잡혀 누명을 벗었을 땐 이미 폐결핵 말기셨죠.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저희 집안 여자 3대에 걸친 씻을 수 없는 한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 씨를 도울 수 있겠소? 말해보시오. 최은혜 씨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부를 찾아주세요.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누군가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장부는 이제 제 손에 없을지도 몰라요. 구치소를 나서며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지켜온 명예가, 다른 한쪽에는 옛 은인과 이제 막 자신의 아내가 된 20살 남짓한 소녀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낡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현직 시절의 모든 서류와 인맥, 그리고 토지 관련 자문을 하며 기록해두었던 자료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옛 연꽃 저수지 부지, 2018년 사립기숙학교 건립 사업,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옛 유치원 뒤편의 폐가로 오시오. 그곳은 한때 나와 내 어머니가 살던 집이오. 편지는 봉투에 담겨 있었고 날짜는 그의 결혼식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마자 김 할아버지는 이제 막 재개발이 시작되어 어수선한 주택가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옛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0년 전만 해도 읍내에서 꽤 유명한 유치원이었지만 대기업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후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면서 유치원은 해체되고 낡은 교실 몇 개만 벽이 벗겨지고 양철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치원 뒤편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황량한 공터였습니다. 편지에 쓰인 대로 유치원 뒤편의 폐가가 그가 찾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입구 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커다란 손전등을 든 채 천천히 잡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하늘에는 달도 없이 희미한 별 몇 개만 떠 있었고 마른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고비를 넘겼고 전쟁과 가난의 시절도 겪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나 어둠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정의를 짓밟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터 끝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 뒤편에 반쯤 무너진 낡은 집이 숨어 있었습니다. 벽은 얼룩덜룩했고 나무 문은 썩었으며 양철 지붕 한쪽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김 할아버지는 왼쪽 창문 틀이 살짝 비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라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틈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낡은 나무 책상이 방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자물쇠가 달린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이미 오래전에 부서졌고 뚜껑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괴짝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점과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비닐로 꼼꼼하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죽으로 표지를 싼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자 눈이 커졌습니다. 첫 장에는 투박하지만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꽃, 저수지 사업 자금 집행 내역. 2017, 2019. 그 아래로는 빼곡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5월 12일 K1 도시계획협의 명목 5천만 원. 5월 15일 N과장 서류 결제로비 자금 2천만 원. 6월 1일 토지 매입 브로커 1억 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뒷장에는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 목적,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관리된 내부 장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기록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나 모녀가 말했던 그 장부였습니다. 토지 비리에 연루된 부패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가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장부를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 손전등이 갑자기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장부를 꽉 쥐고 손전등을 끈 채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썩은 문틈 사이로 두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작았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분명히 누가 여기 들어왔었어. 신발 자국이 아직 선명하잖아.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그 어린 것이랑 결혼했다지. 아마 이 옛날 소굴을 뒤지러 왔을 수도 있어. 강 사장님이 변고가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고 하셨잖아. 김 할아버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 사장은 바로 처음부터 의심했던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뒷벽을 따라 창문 쪽으로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썩은 창문은 그가 들어왔던 통로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두 남자가 괴짝이 있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 할아버지는 창문 틈으로 몸을 빼내 잡초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풀이 다리를 찔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나무 상자는 보물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옆 담벼락까지 달려온 후에야 그는 겨우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폐가 안에서는 여전히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땀을 훔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마치 늙었지만 꿋꿋한 한 줄기 바람처럼 집에 돌아온 김 할아버지는 장부를 아내의 제사상 아래 비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세 겹으로 잠근 후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민아가 달려나와 그의 옷이 흙투성이인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예전에 물었지. 내가 왜 아내와 사별한 후에 재혼하지 않았는지. 이민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복잡한 일에 얽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내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주려면 나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자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단 말이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말이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낡은 장부를 비추고 있었죠. 그는 내일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부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순간 강태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수만 잘못 두어도 자신뿐만 아니라 임이나 모녀까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장부에 적힌 뇌물 수수자 명단 속에 그의 심장을 먹게 할 이름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수, 내부 감찰모마 명목, 2천만 원 수수, 박정수, 바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빛바랜 비자금 장부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한 이름이 적힌 페이지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을 먹게 했던 바로 그 이름, 박정숙, 내부 감찰모마, 명목 2천만 원 수수, 박정숙, 12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서운하게 한 적 없이 보물처럼 아끼던 바로 그 여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내 박정숙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며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녀가 일했던 유치원은 바로 연꽃 저수지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폐허가 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과거에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김 할아버지는 아내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몇 번이고 넘겨보며 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줄은 다른 기록들과 달랐습니다. 글씨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잉크는 더 옅었으며 마침표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마치 나중에 다른 기록들로 꽉 찬 페이지에 일부러 끼워 넣어 독자를 속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즉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과거 유치원의 원장이었고 지금은 은퇴하여 이웃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 나야, 진수. 김진수. 아니, 김 선생. 자네 아직 살아있었나?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린데 여전하구먼. 이 시간에 웬일인가? 한 가지만 묻겠네. 내 아내 박정숙. 예전에 자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했었지. 아직 기억하나? 그럼 기억하고 말고 박 선생처럼 훌륭한 교사를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건 왜? 혹시 예전에 아내가 유치원 주변 토지개발 사업 같은 일에 얽힌 적이 있었나?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부지매각 같은 거 말일세.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수,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나는 게 있네. 한 번은 건설회사 사람들이 교장실로 찾아와서 쇼핑몰을 짓겠다며 부지를 사들이고 싶다고 했었지. 그때 자네 아내 박 선생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었어. 그 땅은 공공용지였고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없었거든. 그녀는 교육청에 진정서까지 냈었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진정서를 취하하고 입을 닫아버렸어.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 이유를 아나? 아니, 그저 방과 후에 혼자 앉아 우는 모습을 몇 번 봤을 뿐이야. 몇 주 뒤에 그녀는 사직했고 그때는 나는 그저 가정 문제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자네가 물으니 어쩌면 다른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김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종종 툇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유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죠. 한 번은 그가 물었더니 아내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혹시 아내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것은 아닐까. 그는 돋보기를 가져와 장부의 모든 글자를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줄이 그어져 있고 다른 필체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장부는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자들이
단순한 부패 세력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내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그 진실을 밝히겠소.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처럼 짓밟히고 있는 또 다른 한 여인을 위해서 말이오. 지난 20년처럼 더는 침묵하지 않겠소. 이민아가 지나가다 영정 앞에 선 그를 보고 그녀 역시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감히 묻지 못했지만 오늘 김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큰 싸움을 앞둔 늙은 전사처럼 무언가 결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후에 강태식은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단 3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검사 책상 위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오늘 저녁 8시 옛 저수지 뒤편 낚시터에서 만나자. 강태식은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는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수, 그 영감 집을 바싹 감시해. 집에서 나서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면 조용히 처리해. 늙은이가 실종돼도 아무도 의심 안 할 테니.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뒤에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렇다고 아무 대비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늦은 오후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장부 사본 하나를 은퇴한 경찰 간부 출신인 옛 친구에게 몰래 전달했습니다. 그는 당부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도 검찰청으로 가져가게. 장기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 판에서 김할아버지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8시 10분 전 하늘은 어둠에 잠기고 초승달만이 저수지의 잔잔한 수면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이끼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물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낚시터는 지붕은 해지고 기둥은 썩어 오랫동안 버려져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연꽃 저수지 사업 계획이 흐지부지된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김진수 할아버지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장부 원본이 아닌 그가 신중하게 복사하여 한 장 한 장 코팅까지 해둔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이미 와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였죠. 그의 옆에는 건장한 부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흰 셔츠, 차림으로 담배를 물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할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강태식은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늙으시면 좀 더 현명해지실 줄 알았더니 젊을 때처럼 무모하시군요. 이런 협박으로 저를 찾아오시다니 무슨 추리 소설이라도 쓰시는 줄 알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가방을 치리 벗겨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협박하러 온 게 아니오. 당신에게 기회를 주러 왔지. 기회라고요? 강태식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기회를 줄 자격이라도 있으시답니까? 그럼 나는 당신이 평생 숨기려 했던 것을 쥐고 있으니까. 그는 가방을 열어 장부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장부 기억하시오? 강태식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장부라니요. 어디서 가져온 휴지 조각 아닙니까?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서로 가시지 못하러 저를 만나십니까?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려 했다면 애초에 여기로 부르지도 않았을 거요. 나는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모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나 역시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니 당신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게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리라 믿소. 강태식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시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이 동네, 이 군에서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누구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흙으로 돌아갈 날만 남은 늙은이 하나랑 콧물도 안 마른 20살짜리 계집애가 감히 저에게 조건을 겁니다. 뒤에 서 있던 부하가 나서서 장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종이 모서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에 세 사람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마치 옛날 공사 현장을 지휘하던 시절처럼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건 사본일 뿐이다. 원본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다. 만약 내가 실종되거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일 아침 신문에 이 안에 있는 명단 전부가 실리게 될 게다. 알겠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불꽃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강태식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강적들을 상대해봤지만 지금처럼 불안하게 만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발의 노인, 무기도 권력도 없지만 그가 10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심호흡을 하고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멈추시오. 최은혜 씨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이 연꽃 저수지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도록 놔두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죄를 인정하시오. 만약 거절한다면 김 할아버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조직 전체가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검사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거요. 약속하지. 낚시터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마침내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만약 그 장부가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늙었소. 하루를 더 살아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하지만 무고한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면 아깝지 않소. 말을 마친 김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허리 굽히며 살아본 적이 없었고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이민아가 안절부절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세요?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맴도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김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모든 게 곧 끝날 게다. 너도 곧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다시 아내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만약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당신이 대신 짐을 졌다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의 만남이 승리한 듯 보였던 그 만남이 자신에게 닥쳐올 치명적인 공격의 도화선이 될 줄은. 다른 곳에서 강태식은 차에 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뇌졸중으로 위장하든 상관없어. 동트기 전에 그 늙은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날 밤하늘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벌레 소리 하나, 심지어 이웃집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곧 일어날 어떤 일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서는 그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느긋하게 하루의 마지막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멀지 않은 곳 골목어기 덤불 뒤 어둠 속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자가 조용히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밀봉된 무색 액체가 들어있었죠. 다른 한 명은 매듭이 정교하게 묶인 가느다란 와이어를 점검했습니다. 저 영감탱이 옛날에 민병대 출신이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얕보면 안 돼.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오늘은 끝장이야. 10분 뒤에 불 꺼지면 들어간다. 혼자 사는 노인네라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집안의 김 할아버지는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구해줬던 직감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커튼을 친 뒤 소리 없이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옛 친구가 선물해준 접이식 등산용 스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때를 대비해 받은 선물이었지만 지금은 호신용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뒷마당에서 고양이가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듯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벽에 바싹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딸깍. 뒷문이 살짝 열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들고 있었죠. 그자가 한 걸음 더 내딛기도 전에 퍽 김 할아버지가 휘두른 스틱이 그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남자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반사적으로 뛰어들었지만 김 할아버지는 이미 현관 쪽으로 재빨리 물러서며 비상벨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웃집과 연결된 임시경보 장치였죠.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리자 두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수 할아버지, 이민아였습니다. 그녀는 야식을 사러 갔다가 골목 어귀에서 집안의 불이 갑자기 꺼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동시에 경보음을 들은 이웃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것을 안 두 남자는 즉시 뒷문으로 달아나 미리 준비해둔 덤불 속 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만만하게 봤던 늙은이가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줄도 이민아가 하필 그 시간에 돌아올 줄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괴한의 침입부터 자신이 대응한 방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두 남자를 붙잡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남겨진 단검과 검은 장갑 그리고 흙에 찍힌 신발 자국은 사건 기록을 작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늙은이요. 누구와 원한질 일도 없지.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온다면 기꺼이 맞설 것이요. 경찰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이라도 어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자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닙니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노란 불빛이 그의 늙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민아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물을 따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이민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니다. 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탓하려면 남의 고통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을 탓해야지. 나는 두렵지 않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 한 통을 꺼내 이민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한 군데 가야겠다. 아무도 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곳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있다. 누구신데요? 김 할아버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의 오랜 적수이자 강태식이란 자가
거물이 되기 전부터 그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다음날 아침 낡은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수석에는 김 할아버지가 장부가 든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이민아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 뒤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낡은 은색 승용차는 읍내를 벗어나는 붉은 흙길 위를 달렸습니다. 바퀴는 공사 차량들이 남긴 움푹 파인 길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마치 석상처럼 조용히 앉아 앞만 응시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비자금 장부 사본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뒷좌석의 이민아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이따금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신 그분, 오랜 적수라는 분은 누구세요? 이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윤석영이라고 한다. 예전에 나와 같은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분은 감사과 소속이었지. 성격이 어찌나 강직하고 원칙주의자인지 동료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단다. 그분은 당시 강태식이가 특별 대우를 받아 입찰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었지. 그것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쓸 뻔하기도 했고, 그 다음은요. 나는 당시 조직을 믿었고 정의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바로 그분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었지. 나는 그분이 너무 강경해서 지역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분이 누명을 썼을 때야 비로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더구나. 이민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늘 강인하기만 했던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렇게 깊은 후회의 빛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늘어선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 끝에는 산기슭에 자리 잡은 소박한 목조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보라색 부겐빌레아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그곳은 마치 폭풍우를 견뎌낸 주인처럼 평온하고 단단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옷깃을 여미고 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듯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예전에 기억하던 것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윤석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아직 살아있었군. 살아있었소. 오늘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소이다. 윤석영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레모닙 향기가 나는 깔끔한 부엌. 세 사람은 작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민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노인은 적이 아닌 마치 서로 다른 전선에 섰던 늙은 전사들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재회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나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군. 윤석영이 쉰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여인을 위해서요. 이 아가씨의 어머니인 최은혜 씨가 강태식의 계략에 빠져 증거인멸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소. 나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소.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대조할 증거가 필요하오. 그리고 그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믿소. 윤석영은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태식이 점점 더 커질 줄은 알았지만 이 나이에도 당신이 맞서 싸울 배짱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군. 김 할아버지는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배짱이 있는 게 아니오. 그저 다른 사람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는 치욕을 안고 죽고 싶지 않을 뿐이오.
윤석영은 장부 사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끼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작의 흔적이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을 때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줄은 가짜야. 필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 정숙이라는 글자는 왼손잡이가 쓴 것처럼 기울어져 있어. 나중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게 분명해. 내가 필적 감정 전문가였어. 틀림없어. 김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며칠간 짓눌렀던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맙소. 윤석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돕겠어. 하지만 내 말을 들어야 해. 이 장부를 군청이나 읍사무소 같은 곳에 제출하면 안 돼. 하급 기관들은 이미 강태식과 그 수하들에게 장악당했어. 도청으로 바로 보내거나 더 좋은 방법은 언론에 제보하는 거야. 고위 검찰청에도 말이지. 내게 아직 그곳에 깨끗하고 용감한 옛 지인이 남아있어. 얼마나 걸리겠소. 필적 감정을 확인하는데 사흘이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흘 동안 당신과 이 아가씨는 여기 머물면 안 돼. 강태식은 분명 당신을 바싹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막으려 할 테니.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시골 나물로 끓인 된장찌개, 붕어찜,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김 할아버지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고독 속에서 살아온 그는 같은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신뢰를 잃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민아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윤석영과 김 할아버지는 등유 등잔불 아래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 기억나? 그 해에 내가 당신에게 말했었지. 만약 당신이 침묵을 택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 말이 당신 아내에게 해당될 줄은 몰랐어. 김 할아버지는 말없이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늘한 기운과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거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다 말할 거요. 윤석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무렵 군의 다른 한편에서 강태식 역시 그 늙은이가 집에서 사라졌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놓친 내 하나를 놓쳐. 이제 어떡할 거야. 부하 한 명이 떨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늙은이가 젊은 여자랑 같이 성림산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윤석영이라는 여자의 집이 있습니다. 강태식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석영. 그 지긋지긋한 할망구. 두 사람이 만나게 둬선 안 돼. 그들이 손을 잡으면 신문 기사 몇 줄만으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그날 밤 세 남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목표는 성림산 기슭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집 안에서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한 여인이 결코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장기판을 새로 짜고 있다는 사실을. 성림산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서 쳤다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박한 목조 주택 안에서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직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의 작은 책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영이 감정한 비자금 장부가 앞에 놓여 있었고 옆에는 식어버린 찻잔과 작은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산바람이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를 스치며 이 고지대의 특유한 축축한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민아와 윤석영은 안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장과 진실의 무게로 지친 하루를 보낸 후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마치 북소리처럼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젊은 시절 이 직감은 수많은 위험에서 그를 구해주었고 오늘 밤 그것은 조용한 경고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풀을 스치는 발소리, 마른 잎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손전등, 불빛 한 줄기가 집 측면에 나무 벽을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등불을 끄고 장부와 서류가 든 가방을 미리 준비해둔 배낭에 재빨리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윤석영과 이민아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소. 당장 여길 떠나야 하오. 윤석영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럴 줄 알았어. 그놈들이 이렇게 빨리 포기할 리가 없지. 뒷문으로 나가. 내가 예전에 현장 조사할 때 쓰던 오솔길을 따라가면 돼. 서둘러. 세 사람은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와 대나무 숲 뒤에 숨겨진 작은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윤석영이 앞장섰고 김 할아버지가 중간에서 이민아가 마지막으로 뒤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속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세 남자가 손전등과 쇠파이프 그리고 자물쇠 따는 도구를 들고 집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저 영감탱이랑 계집애가 도망치게 두지 마. 한 명이 재촉했습니다. 저 할망구 전직 감사관 출신이야. 비밀 통로가 있을지도 몰라. 집 주변을 샅샅이 뒤져. 다른 한 명은 손에 전기 충격기를 든 채집 안으로 곧장 들어섰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찻주전자 뚜껑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방금 도망쳤어.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두 방향으로 나눠서 숲 가장자리를 포위해. 숲속의 오솔길은 좁고 미끄러웠습니다. 달빛은 희미해졌고 나무십 사이로 겨우 어렴풋한 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윤석영은 이마에 작은 헤드랜턴을 낀 채 앞장섰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숲길에 대한 기억과 탈출 전술은 여전히 그녀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에 작은 개울이 있어. 개울을 건너면 옛 산림 감시 초소로 가는 길이야. 거기에 도착하면 감시원인 박 영감에게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어. 그 양반 나한테 빚진 게 있거든. 윤석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숨이 찼지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나는 괜찮소. 저 아이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면 나는 다 견딜 수 있소. 이민아는 떨면서 눈물을 삼키며 달렸습니다. 저는 모든 게 이렇게 영화처럼 될 줄은 몰랐어요. 윤석영이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야. 그리고 악당들은 영화에서처럼 티나게 검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 그들은 양복과 번듯한 직함 뒤에 숨어 있지. 개울가에 도착해서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세 줄기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윤석영이 외쳤습니다. 흩어져. 두 방향으로. 김 할아버지는 즉시 이민아를 끌고 개울가를 따라 달렸고 윤석영은 반대편 바위 경사면으로 물러서며 큰 돌멩이 하나를 개울에 던져 시선을 끌었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에 추격자 중 두 명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는 여전히 김 할아버지와 이민아를 바싹 뒤쫓았습니다. 그는 빨랐지만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서서 온몸으로 그를 덮칠 줄은 몰랐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풀밭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접이식 스틱을 꺼내 남자의 무릎을 후려쳤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뛰어, 미나야,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이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을 훔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막고 섰습니다. 등 뒤에는 깎아지른 낭떠러지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옷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영감탱이, 여기서 죽고 싶어? 김할아버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기계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저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다.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할아버지의 옷에 닿기 전 그의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남자의 등을 걷어찼고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칼을 놓쳤습니다. 윤 여사, 김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놈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 돌아오길 잘했군. 윤석영은 작은 밧줄을 꺼내 마치 김밥을 말듯 순식간에 남자를 묶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이민아, 김할아버지, 그리고 윤석영 세 사람은 버려진 산림감시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늙은 감시원 박 영감은 이미 오토바이와 뜨거운 물 그리고 콩이 든 주먹밥 2개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내 평생 오랜 적수가 목숨을 구해주는 건 처음 겪는군. 윤석영은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한 게 아니야. 진실을 구한 거지. 한편 강태식은 추격조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던지며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들, 늙은이 하나, 할망구 하나를 처리 못해.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너희들도 무사할 줄 알지 마. 하지만 강태식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 익명의 편지와 함께 비자금 장부 사본, 그리고 낚시터에서의 협박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도내 유력 언론사와 중앙검찰청,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적은 선명했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발신인은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의 마지막 목소리가 나를 대신해 살게 하라. 서명, 김진수. 성림산에서의 숨막히는 탈출극이 있은 지 사흘 후 군 전체의 분위기는 마치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처럼 술렁였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수십억 원대 토지개발 사업 비리 의혹. 기사에는 X씨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한 인물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읍내 연꽃, 저수지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고위급 인사였죠. 신문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군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X씨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국도변의 작은 찻집에서 김진수 할아버지와 윤성영은 태블릿 PC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옆에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로 거론되는 것을 보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김할아버지의 익명편지에서 발췌한 구절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의 마지막 목소리가 나를 대신해 살게 하라. 나는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올바르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장부의 일부 페이지가 특정 무고한 인물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필적 감정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전직 유치원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아는 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에서 엄마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곧 누명을 벗을 수 있겠죠. 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스에 언급되는 것과 실제로 그녀의 어머니를 차가운 감옥에서 꺼내고 거의 1년간 씌워진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지우는 것 사이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시각, 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강태식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습니다. 아침 신문은 책상 위에 구겨진 채 던져져 있었고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연달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중앙부처 해명 요구, 감찰과 긴급 소환, 내부조사팀 금주, 내 파견 예정.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처리해야 해. 당장 입을 막아.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대한 수사의 핵심 증인이 된 사람을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 검찰청 대표단이 경찰의 감시하에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났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수사관 2명과 서기 1명, 그리고 윤석영과 동행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 본인이 연꽃 저수지 사업과 관련된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비자금 장부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중앙감찰위원회 앞에서 증인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매일같이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것이 본인과 가족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75 평생을 살았소. 만약 그 세월이 그저 늙어 죽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헛되이 산 것이겠지. 하지만 내 남은 마지막 시간을 무고한 사람의 정의를 되찾는 데 쓸 수 있다면 죽어도 후회는 없어. 면담 후 김 할아버지는 증언 시간과 장소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보는 새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의 경비원은 누군가 뒤쪽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보장치 덕분에 범인은 잡히기 전에 도망쳤지만 경찰은 그의 주변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윤석영이 김 할아버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냥 은퇴한 노인이 아니야. 악당들의 눈에 가장 큰 가시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뎌야 해. 알고 있어.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않소. 나는 그저 미나 저 아이가 걱정될 뿐이요. 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아는 구치소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만약 김 할아버지가 실패한다면 어머니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섰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홀로 긴 편지를 손으로 써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봉인하여 윤석영에게 건넸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곧장 법원으로 가져가시오. 어떤 중간 단계도 거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해 주시오. 윤석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인한 눈빛이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소. 같은 밤 이민아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네, 엄마가 다시는 면회도 못할 외딴 교도소로 이송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그 늙은이더러 멈추라고 해. 48시간 주겠다.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이민아는 몸이 굳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김 할아버지가 쉬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들이 협박했어요. 엄마를 다른 곳으로 보낸대요. 가만두지 않겠대요.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다음날 아침 온 군이 비자금 장부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김 할아버지는 중앙검찰청의 소환 명령에 따라 서울로 갈 준비를 조용히 했습니다. 그는 짙은색 양복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낡은 중절모를 썼습니다. 아내가 은퇴 선물로 사준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윤석영은 차까지 그를 배웅했고 이민아는 그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꼭 돌아오셔야 해요. 아셨죠?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돌아올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차는 수많은 시선과 걱정,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싣고 떠났습니다. 앞에는 정의의 빛이 있었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 칼날 같고 축축한 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바쁜 사람들 사이로 꼿꼿한 자세와 깊은 눈빛을 한 노인이 더디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중앙검찰청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 군 단위 정치 체계를 뒤흔든 그 이름이 오늘 연꽃 저수지, 비리 및 민간인 무고,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청문회의 증인으로 공식 출석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에는 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검찰 대표단이, 다른 한쪽에는 고위급 수사관들과 감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봉인된 비자금 장부 원본과 필적 감정서, 그리고 낚시터에서의 만남을 녹음한 증거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위원회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비겁하게 기습할 수 있는 불량배들이 아니라 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김진수 씨, 이민아 씨의 간청을 받은 순간부터 이 장부를 입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장갑을 벗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저와 갓 22살이 된 아가씨의 결혼이었죠. 사람들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탐낸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그녀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외롭게 살던 시절 저의 은인이었던 분입니다. 그녀 최은혜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무죄라고 믿었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김 할아버지가 딱딱한 보고서가 아닌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풀어놓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위장 결혼부터 신혼 첫날 밤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 그리고 옛 적수가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 폐유치원에서 비자금 장부를 찾아낸 여정까지. 회의실 안의 눈빛들은 점차 경계심에서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에게는 웅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흐른 뒤 위원회는 잠시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대기실로 안내되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어떤 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없고 한때 강직했던 군인에게라는 글만 남겼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필체는 힘이 있었죠. 제 이름은 이덕수입니다. 저는 과거 강태식 사장의 재무 담당 비서였습니다. 그 장부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이름을 듣고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서울 시내 햇살여관 203호로 찾아와 주십시오. 증인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덕수,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모든 대형 거래에서 강태식의 오른팔 역할을 했지만 1년여 전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검찰은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내용대로 이덕수는 203호에 머물고 있었고 개인 노트북과 장부 원본 스캔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이미지, 심지어 강태식이 돈을 세며 들키더라도 내게 꼬리가 잡히지 않게 잘 써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 담긴 USB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원회와 마주 앉은 사람이 김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와
사진, 서류, 그리고 필적 대조 자료까지 완벽하게 갖춘 이덕수도 함께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위원회 사람들 중 상당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종적을 감췄던 그가 살아남아 직접 나설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자신보다 수십 살은 어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얻었네. 이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제게 때로는 침묵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같은 날 오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꽃 저수지 비리 사건, 새로운 증인 등장, 강태식 구속할 결정적 증거 확보, 최은혜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서도 사건 기록 재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단 48시간 만에 수사기관은 무고 및 증거 조작의 징후를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거처에서 김 할아버지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늙은 안경에 비쳤습니다. 윤석령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고 목소리는 기쁨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거의 잠을 못 이루고 곧 허가 될 어머니와의 면회를 기다리며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김 할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항도 가장 격렬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태식은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반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걱정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진술서에 최종 서명을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려던 순간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진수 씨 맞으시죠? 관할 경찰서입니다. 방금 부인 되시는 분의 묘가 마을 묘지에서 도립법의학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도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 박정숙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이제 와서 누군가 그녀의 무덤까지 파헤치다니, 누군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경찰차 조수석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죠. 그의 눈은 바람 때문도 먼지 때문도 아닌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박정숙의 묘가 밤사이 도굴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차는 도시의 불빛과 청문회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던 증거들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향하는 국도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논두렁 옆에 자리한 작은 묘지는 아직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에 젖은 잡초들, 참새떼가 높은 나뭇가지에서 날아오르며 싸늘한 공기 속에서 목 쉰 소리로 지저귀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마을 사람들은 이미 10명 남짓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묘지 한가운데 그의 아내 박정숙의 묘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흙과 돌멩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시멘트로 된 봉분 덮개는 무거운 것으로 내리친 듯 깨지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향로는 산산조각 났고 구 박정숙 1951 2013 이라고 새겨진 비석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성묘 때 꽂아두었던 국화는 형체도 없이 짓바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고 어지럽혀진 무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흙을 쓸어 모았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숨이 막힌 사람처럼 밭은 숨만 터져나왔습니다. 정숙, 미안하오. 당신을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한참 후 마을 파출소장이 다가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인근 민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경 작업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1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놈들의 목적이 뭐였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마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부수고 파헤치기만 했습니다. 그 소식은 그날 아침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지역 신문들은 연꽃, 저수지 사건 증인, 가족묘, 파헤쳐져, 노골적인 협박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다. 이런 짓을 하는 자가 가장 비겁한 놈이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검찰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증인의 가족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은 수사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협박 행위였습니다. 도 경찰청은 즉시 중앙형사수사팀과 공조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정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임시로 복구된 무덤 옆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먼 친척뻘 되는 한 청년이 다가와 그의 손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우연히 그놈들 오토바이를 찍었어요. 번호판 앞 세 자리는 38가인데 뒷부분은 가려졌어요. 사진은 선명하니 국도 CCTV를 조회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자네 할머니가 두 번 다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하지는 않을 게다. 바로 그날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김 할아버지는 사진 자료와 함께 묘지 근처 주민들의 증언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에 대한 묘지 훼손 사건을 특별 사건으로 지정하고 김 할아버지와 윤석영, 이민아에 대한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고급 빌라에서 강태식은 손에 든 와인잔을 깨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경고만 하라고 했지 누가 무덤까지 건드리라고 했어. 부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쪽 사람이 아닙니다. 듣기로는 정 부시장 쪽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장님을 압박해서 새 토지 입찰건에서 손떼게 하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강태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멍청한 놈들. 너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걸 몰라? 이제 진짜 심판의 날이 온 거야. 다 같이 죽게 생겼다고. 그날 저녁 김 할아버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아내의 묘에 새향을 피우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숙, 당신은 내가 올바르지만 무르다고 했었지. 이제 나는 올바르고 강하게 살겠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들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하오. 서울에서는 묘지 훼손 사건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동시에 강태식은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확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가족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를 도왔던 일부 공무원들은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강태식이 부하들에게 그 늙은이가 죽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빨리 처리해. 마누라 묘도 가만두지 마. 불장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줘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이덕수의 낡은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민아가 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곧 불구속 수사로 풀려나실 거라고 통보받으셨대요. 구속적 부심이 인용됐어요. 할아버지,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죠. 잘 됐구나.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마지막 한 판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의 말처럼 마지막 싸움은 공개 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언론이 주목하며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곳. 그가 한때 군의 무소불위 제왕이었던 자와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 법원 재판정은 그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청석에 들어가기 위해 문 밖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강태식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군림했던 그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한 사업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몰락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법정 안 김진수 할아버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의 왼쪽에는 조용하지만 용감한 동반자였던 윤성영이, 오른쪽에는 모든 일의 시작이었고 이제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이민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서자 모든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및 증인, 협박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강태식이 회색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군상공회의소 회장 자리에 앉았던 그는 이제 수갑을 찬 채 비틀거리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감히 인사하지 못했고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결코 존경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재판은 공소사실 낭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중간책을 통한 뇌물수수, 이민아의 어머니 최은혜 씨에 대한 부당한 기소 개입, 박정숙 여사의 묘지 훼손을 포함한 증인, 협박 등 수많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혐의가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증거 자료들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필적 감정을 마친 비자금 장부부터 낚시터에서의 녹취록, 그리고 전직 비서였던 이덕수의 휴대폰에서 나온 동영상까지.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강태식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상기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질문의 요지에 맞게 답변하십시오. 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때 그의 입가에 번진 비웃음은 김할아버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자가 아직 꺼내지 않은 패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오전 휴정 후 법원은 핵심 증인인 김진수 할아버지를 소환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가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몸은 말랐지만 마을의 대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나선 것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민아가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던 날부터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고 온갖 협박과 압박에 맞섰던 여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아내의 묘가 파헤쳐졌던 일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맹세컨대 만약 제가 그날 죽었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심지어 무덤으로도 진실을 묻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감동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 추가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혼자가 아니었으며 다른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까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옅은 화장을 한 얼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이름을 묻자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지연입니다. 피고인 강태식의 친딸입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윤성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강태식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상 그는 미혼의 무자녀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싶으십니까? 강지연은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계좌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 계좌는 아버지가 뇌물을 받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생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요. 저는 두려워서, 친딸이라서, 그리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해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김진수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내분의 묘를 파헤치라고 명령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식은 딸을 향해 획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아비를 배신해? 돌아보며 강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인간성을 잃으셨다면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 말은 강태식의 자존심을 지켜주던 마지막 갑옷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붉게 충혈된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심리 끝에 재판은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태식에게 징역 18년에서 20년을 구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민아의 어머니 최은혜 씨는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훈장도 칭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우리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그는 그저 아내의 묘 앞 유칼립투스 나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아가 그에게 달려와 기차표 한 장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세 사람 어디든 가서 푹 쉬고 오재요. 이제 충분히 고생하셨잖아요,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 흘러가는 구름, 살며시 떨어지는 나무십. 아마도 이제 쉴 때가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직 많은 억울함이 남아있고 이민아, 윤석영, 이덕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 양옆에 유칼립투스 나무들은 벌써 새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비온 뒤의 흙내음과 아구미의 짓불 타는 냄새를 실어날랐습니다. 그 풍경은 김 할아버지에게 시간의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퇴마루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길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곳에는 갓 출소한 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민아와 최은혜 씨였습니다. 그들을 태운 차가 멈추고 최은혜 씨는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내렸습니다. 어두운 수감 생활로 얼굴은 검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두 모녀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과 최은혜 씨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꽉 잡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세 사람은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붕어찜, 계란말이, 그리고 붉은 고추를 띄운 간장 종지. 이 붕어찜 10수년 전에 제가 어르신 감기 걸리셨을 때 끓여드렸던 거랑 맛이 똑같네요. 최은혜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한 점을 집어 간장에 찍어 맛보았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짠맛과 함께 깃든 전까지도 다 기억하오. 최은혜 씨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옆에 앉은 이민아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그들은 함께 묘지로 갔습니다. 아내 박정숙 여사의 묘는 이제 지붕이 있는 비석과 하얀 석등, 그리고 양옆에 새로 심은 보라색 난초, 화분으로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최은혜 씨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정숙 언니, 언니를 편히 쉬지 못하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언니 덕분에 제 딸이 구원받았어요. 언니와 그리고 어르신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해할 거요. 아내는 늘 말했지.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존경심을 담아 이름을 기억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소. 밤이 되자 김할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옛 사진들과 누렇게 변한 손수건, 그리고 손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민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전쟁통에 내게 보낸 편지들이다. 피난 갔을 때 쓴 것도 있고 내가 멀리 출장 갔을 때 쓴 것도 있지. 내 할머니는 사랑은 요란할 필요가 없고 그저 꾸준하고 진실하면 된다고 했단다. 이민아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종이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넘겼습니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의 사랑이 전쟁과 가난을 넘어 이제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등불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언젠가 제가 결혼하게 되면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세요? 김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데려온 사람도 없는데 벌써 양아버지에게 청첩장 준비를 시키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신 아빠 말고 믿을 수 있는 남자가 한 명 더 있다면 그건 할아버지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감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옷장에서 아내의 낡은 스웨터를 꺼내 마치 기억의 일부를 껴안 듯 품에 안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세 사람은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어떤 할머니는 우리 영웅김 어르신 드시라며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예전에 어르신이 학교 종을 쳐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으니 이제 제가 잡은 물고기를 드립니다. 라며 붕어 몇 마리를 건넸습니다. 마을 전체에서는 김 할아버지를 위한 표창식을 열었습니다. 상장이나 훈장이 아닌 마을 정자 앞에 새로 놓인 도리자에 새겨진 글귀로 말입니다. 정직은 유산이다. 양심의 빛을 지킨 김진수 어른을 기리며. 어느 날 윤석영이 도시에서 찾아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표지에 김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부드러운 가죽 표지의 새 수첩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해서 후세가 읽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소. 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수첩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찻잔과 갓 꽂은 제스민 꽃병 옆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으면 잊히지만 진심으로 기록된다면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날 일기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었던 늙은이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악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다면 산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마당에는 황금빛 햇살이 그의 백발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뜰로 나섰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심었던 망고나무가 이제 막 첫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흰 구름, 푸른 하늘, 더 이상 폭풍우는 없었고 지켜야 할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의 문턱, 잘 익은 벼향기가 바람을 타고 김진수 할아버지의 툇마루까지 불어왔습니다. 모내기한 벼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며 마치 노년을 위한 자장가처럼 살랑거렸습니다.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목조,
주택은 폭풍우를 견뎌낸 주인의 심장처럼 굳건하고 따뜻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죠. 정숙, 오늘 내가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가오. 이번에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남겼던 그 말, 아무리 늦더라도 옳은 일을 하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옅은 푸른색의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부드러운 관모를 쓰고 헝겊신을 신었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대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정자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결혼식의 증인이 된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한때 어머니의 감옥 앞에서 울던 작은 소녀 이민아가 정식으로 시집을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같은 마을의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최은혜 씨가 수감되었을 때 몰래 밥을 날라주었고 나중에는 이민아와 함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시끄러운 스피커도 없이 그저 툇마루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민요와 이웃들의 정겨운 축복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민아가 평생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김진수 할아버지의 증인이 함께했습니다. 대나무 아래 임시로 차려진 조상님 제사상 앞에서 이민아는 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녀는 김 할아버지 앞에 멈춰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양아버지,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와 엄마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비가 내게 금은보화를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폭풍우가 닥치거든. 고개 숙이는 대신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했던 늙은 아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 할아버지는 대나무 그늘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윤석영이 선물한 수첩을 펴고 마지막 장에 글씨를 더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졌던 빚을 갚았고 빛을 보았다. 높은 곳이 아니라 억울함 없이 자라나는 한 아이의 눈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념사진을 찍으러 온 이민아는 그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펜을 쥐고 있었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그의 백발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언도 고통도 없이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에게 죽음은 그저 가벼운 발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각자 향한 묶음, 꽃 한 다발, 혹은 직접 자른 하얀 천 조각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의식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최은혜 씨는 아이처럼 울었고 이민아는 그의 영정사진을 안고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은 영원할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김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작은 마을에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학교 도덕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힘없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섰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침묵 속에서 정의를 지킨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아이들이 올라가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망고나무를 심고 늦게 귀가하는 누군가를 위해 매일 밤 현관등을 켜두던 김 어르신일 뿐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그의 비석에는 단 한 줄만 새겨졌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지 않고 산 사람 김진수. 그 옆에는 이민아가 매 계절마다 직접 갈아주는 보라색 난초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박수 소리가 아닌 하나의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선행은 요란할 필요는 없지만 어둠을 깨뜨릴 힘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사람이 용기 내어 올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음 세대 전체가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 평온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김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많은 이들이 안락함을 선택할 나이에 김 할아버지는 악과 맞서고 침묵에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명예나 이익을 바라지 않았고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함과 정직함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께 소박하지만 가슴 깊이 와닿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올곧은 목소리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인간미 넘치고 감동적이며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